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혼자서 강아리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정원에 있는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요즘은 또 꽃꽂이에 취미를 붙였어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고 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지만 그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원에 다니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것이 힘드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의 이야기를 어딘가에 훌훌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임금님귀 당나귀귀 하는 심정으로 제 이야기를 평소 즐겨 찾던 이곳에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이 불쌍한 여자의 이야기를 넓으신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것은 3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성공한 덕분에 그곳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어요. 당시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사립학교를 다니며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레드카펫만이 펼쳐져 있을 것 같은 제 인생은 화창한 봄날 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갑작스러운 헬기 추락사고로 인해 한나란 씨의 운명을 달리하신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를 돌봐주실 분이 할머니밖에 안 계셨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라에 더 남아있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처음 한국에 돌아갔을 때 괜히 온 것 같다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넘치도록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는데 자기소개를 할 때 미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라자 아이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이내 제가 한국말이 서툴고 김치도 잘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를 가짜 한국인이라며 놀리기 시작했어요. 제 발음을 흉내내며 버터를 많이 먹어서 저렇게 됐다고 할 때도 있었고, 급식을 먹을 때면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를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자기들 김치를 제 식판에 한가득 쌓아놓고 갔습니다. 야, 김치도 못 먹는 게 무슨 한국인이야? 얼른 너네 나라로 돌아가.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 한국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른 먹어봐. 네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부러 머리카락을 더 검게 염색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시비를 걸어오든 간에 악을 쓰며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저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제가 저를 피하기도 바빴고 저도 그런 아이들을 외면하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달랐어요. 아직도 그 애가을이 기억나네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미연이와 짝이 된 겁니다. 효진아, 안 그래도 너랑 짝 한번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나 너한테 궁금한 거 완전 많았거든. 사실 나 나중에 커서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달라고 하고 싶었지. 그래? 난 어릴 때 간 거니까 크게 도움될 건 없을 건데. 내가 아는 선에선 이야기해줄게. 진짜? 완전 고마워. 조금 있다가 우리 2교시 끝나고 같이 매점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대신 앞으로 나랑 쭉 친하게 지내주는 거다. 알겠지? 약속. 미연이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 축에 속하는 아이였는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진 않았고 단순히 일탈을 즐기는 정도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편이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소문으로는 달동네에 산다고 하는데 그 소문의 진위가 의심될 정도로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었어요. 공부는 좀 못했지만 밝은 아이였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제게 접근해 오면
우선 의심하고 공격태세부터 취하는 저와는 정반대였죠.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나 마찬가지인 미연이에게 저는 빠르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학교에 가지 않고 불량서클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날라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연이에게는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학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달동네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었습니다. 소문의 진위가 의심될 정도로요. 그래서 소문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미연이와 놀았는데 하루는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같이 놀다가 미연이네 집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소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서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웠는데 자기가 먼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쪽 달동네에 산다고요. 그러면서 주말에 자기 집에 한번 밥 먹으러 놀러 오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미연이가 적어준 주소를 찾아갔는데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숨이 차서 헥헥대고 있을 때쯤 미연이네 집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미연이가 나와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정막이 흐르는 저희 집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특히 미연이의 부모님은 금슬이 참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미연이가 부럽기까지 할 정도였죠. 미연아, 너희 집안은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이랑은 완전 정반대네. 행복해 보여. 그래?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신 편이긴 해. 내가 봐도 신기하다니까? 그 이후 저는 미연이의 집에 자주 놀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의 부모님은 늘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까지 챙겨주셨어요. 주말이면 미연이의 집에서 자고 오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미연이도 저를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저는 미연이가 제 단짝 친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했죠. 미연이의 가족도 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제가 미연이네 집에 간다고 하면 역정을 내시면서 제 앞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셨거든요. 바닥에 드러누워 억지를 써도 할머니께서는 완강하셨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어딘가 쎄한 구석이 있다고 하시면서 미연이와 엮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단짝 친구를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말씀하시는 할머니가 미워서 대든 적도 많았습니다. 너 또 미연인가 뭔가 하는 애 집에 가는 거야? 걔랑 놀지 말라고 했잖니. 왜 이 할미 말을 안 들어? 내가 너보다 더 산 세월이 몇십 년이다. 너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이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러지 않으면 하늘에서 경철이랑 며느라가 볼 낯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할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뭘 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좋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어떻든 간에 저만 좋으면 된 거 아니에요? 손녀 행복을 바라신다면서요. 네가 암만 좋다고 해도 어떤 할미가 손녀가 불구덩이에 채발로 들어가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니? 나는 네가 걔랑 노는 거 절대 허락 못한다. 이럴 거면 차라리 학교 간다. 개인 가정교사 붙여줄 테니까. 저도 참 철이 없었죠. 할머니가 그러실수록 반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할머니가 괜히 노파심에 그러시는 줄로만 알고 오히려 보라는 듯 미연이를 저희 집에 데려오기까지 했어요. 저희 집에 놀러온 미연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희 집을 신기한 듯 이리저리 관찰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으셨고요. 미연이는 저희 집에 다녀간 이후에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며 아부를 떨 수도 있을 만한데 미연이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 전처럼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여전히 단짝 친구로 남아주었습니다. 그런 미연이의 모습을 보고 역시 미연이는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할머니는 여전히 미연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는 할머니와 말을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밖을 나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일탈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큰 길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때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행인이 미연이에게 시비를 걸며 손을 올렸고 그걸 본 옆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 함께 경찰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할머니께서는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저를 타박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떤 방법 써서라도 미연이 걔랑 떼어놨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다. 효진이,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앞으로 너 내 허락 없인 미연이 걔랑 만날 생각 꿈도 꾸지 마. 알겠어?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놈이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따질 거면 저기 가서 따져요. 할머니는 만만한 게 저랑 미연이죠? 우리가 친하게 지내겠다는데 왜 할머니가 참견이에요? 제가 어른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손녀 단속을 똑바로 못한 내 잘못이지. 다 내 잘못이다. 효진이, 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이 할미 말 좀 들어라. 귓등으로 들어도 좋으니 듣는 척이라도 하란 말이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탄식을 내뱉으셨지만 제 눈에 그게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도끼 눈을 뜨고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일단 훈방 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짐을 쌌어요. 할머니께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 팔을 잡고 흔드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이제 이딴 집 구석은 어찌되든 상관없다고 하며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디든 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은 집구석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구인구직 신문을 통해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본 아르바이트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불판을 닫고 숯을 나르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주님으로 자라서 일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던지라 실수도 연발했고요.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일한 돈은 이 자리에서 바로 줄 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며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얼마 뒤 방세를 내야 하는 형편이었던지라 눈앞이 캄캄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해고하더라고요. 일을 너무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새벽을 틈타 집으로 몰래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꼬장꼬장한 늙은이 때문에 우리 효진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꼬. 오래 산 게 벼슬도 아닌데 무작정 내 생각만 고집해서 다 나 때문이야. 지금쯤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건데.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할머니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래도 미연이는 제가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친구라서 다른 사람들에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짝 친구였어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할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다음날 저는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연이와 절연을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교사 선생님에게 개인과외를 받아서 검정고시를 통과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따고 나니 문득 미연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미연이를 만났습니다. 효진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무 반가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미연이 너 못 보는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다신 떨어지지 말자. 미연이는 전보다 더 예뻐졌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연이도 저를 알아본 것인지 제게 달려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을 한 것이에요. 미연이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실습을 나갔다가 사회의 매운맛을 제대로 본 건지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여러 개 땄다고 합니다. 원래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미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함께 사진을 찍고 그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친자매보다 더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연이와 평소처럼 주말에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미연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효진아, 너 혹시 남자 만나볼 생각 있어? 우리 회사 동기인데 딱 4살 많거든? 왜 그런 말도 있잖아.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 말. 내가 봤을 때 너 이 남자 놓치면 완전 땅을 치고 후회할걸? 야, 미연아. 내 팔자의 남잔 무슨 남자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나중에 늙어서도 너랑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재밌게 살 거야. 너도 저번에 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놓고서는 그게 있잖아. 사실 네가 저번에 우리 회사 놀러 왔을 때 오빠가 너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분은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냥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보기만 하고 와. 다른 건 모르겠고 미연이가 소개시켜주는 남자라고 생각하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 딱 감고 밥이나 한번 먹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 대로 옷을 챙겨 입고 화장도 대충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스토랑을 둘러보는데 한 남자가 저를 알아본 듯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효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재호씨 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재호입니다. 그때 뵀을 때도 너무 아름다우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상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니 호감형인데다가 덩치도 듬직한 게 저를 지켜줄 수 있을 사람 같았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마음에 들어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계바늘이 몇 바퀴나 돌아가 있더라고요. 밖을 보니 슬슬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가지다 보니 연인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다정한 꿀 같은 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느라 오래 걸은 날에는 제 발을 주물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었고 제가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손수 죽을 끓여주며 저를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었어요. 이 모든 걸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할머니도 제 남편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불러 슬쩍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전에 손주 결혼식을 보고 가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셔서 남편과 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로 저희 부부가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제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고요. 어차피 저는 부모님도 없고 양가의 인사를 올리러 갈 때부터 시부모님을 봤을 때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이라면 평생 모시고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댁 들어가서 살자. 우리 생활비도 아끼고 어머님 아버님도 챙겨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니야? 나 그러고 싶어. 잘할 자신 있으니까. 응? 뭐하러 그래. 당신 마음은 참 고마운데 그게 쉬울까? 요즘 하도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나한텐 부모님이지만 당신한텐 시부모님이잖아. 그때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 나를 친딸처럼 여겨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어머님을 진짜 우리 친엄마처럼 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야말로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남편은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중 시집살이를 자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안 그래도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단 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못 이기는 척하며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니 시부모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 난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네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 꺼내주니까 몸둘 바 모르겠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내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고맙구나. 그래, 우린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고맙구나, 아가. 많이 부족한 시부모를 봉양하겠다고 먼저 나서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우리가 많이 노력하마. 네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있거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고 하면서 어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게 아니냐며 저를 치켜 세워주시는데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각종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저를 위한 방석까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시댁에서 며느리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준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던지라 앞으로 시부모님께 예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님의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살림을 이것저것 배우며 아버님 안마도 해드리고 가끔 남편이 회식을 하고 들어온 날에는 해장국을 끓여놓는 등 제가 먼저 나서서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서툰 솜씨였지만 시댁에서는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웃고 있는데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앉혀놓고 제 건물명의 이야기를 하며 은근슬쩍 떠보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가, 너 혼자서 그 많은 상가들 관리하려면 벅차지 않니? 더군다나 젊은 여자가 건물주라고 하면 세입자들이 우습게 본다고 하던데 그 중에 몇 개는 명의만이라도 우리 이름으로 해놓는 건 어떻겠니? 최소한 재호랑 공동명의라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전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지 않겠어?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해오시던 걸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괜찮아요. 이쪽으론 도가 텄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남들보단 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할머니께서 미연이를 보셨을 때 느끼셨던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런데 제 촉은 이상한 데서 맞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시아버지께서 친구분께 고기를 잔뜩 얻어왔다고 하셔서 거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잠이 들었는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새벽이 되니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안 가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옆에 곤히 잠들어 있는 남편이 깰까 싶어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려고 할 참이었습니다. 잠결에 떨어뜨린 건지 남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제가 주워주려고 하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지며 메시지 한 통이 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가 연락을 해온 건지 호기심이 생겨 확인해보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휴대폰 잠금 패턴을 푸는 걸 곁눈질로 봐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나의 영원한 반쪽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나며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제 이름은 인생의 동반자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어요.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스럽게 이름을 그런 식으로 저장해 놓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억지로 짜내면서 휴대폰 사진첩을 확인해 보았는데 제 희망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 말았어요. 바람 상대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상간녀는 바로 남편을 소개시켜준 미연이었어요. 휴대폰 불빛 때문에 남편이 깰까 싶어 얼른 옷자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가리고 화장실로 가서 남편의 휴대폰을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대화 목록에서 한 단체 메시지방을 발견한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미연이가 참여하고 있는 메시지방에는 빨간 하트가 오가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미연이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손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모든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미연이와 남편이 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돈 많은 저를 목표물로 잡고 제 재산을 노리고 이를 꾸민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부모님도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가슴 한복판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이 전부 제게로 온다는 걸 알게 된 미연이는 남편과 공모해서 저를 위험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딱히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예전에 미연이에게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나도 건물 한 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물주로 살면 아무 걱정 없겠지?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이놈의 직장인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꿈이긴 해. 에이, 돈 많다고 좋은 거 아니야. 악질 세입자 한번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파서 돌아버릴 노릇이거든. 내 건물 중에 청담동 쪽에 있는 거 있잖아. 그 건물 3층 이번에 완전 난리 났어. 생각하니까 또 속 터진다, 야. 미연이는 제가 부자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 정도로 부자일 줄은 몰랐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 제 재산을 탐냈을 겁니다.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놀고 먹어도 충분히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미연이와 남편이 세운 계획의 내용은 너무 끔찍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겁이 나네요.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며 머리카락 끝까지 소름이 바짝 돋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이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미연이가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 걔 재산이 우리 거 되면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남부럽지 않게 성대하게 올리자. 그 버터 발린 느끼한 목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해. 얼굴만 보기만 해도 토가 쏠려서 입맛 뚝 떨어져서 저절로 살이 빠진다니까? 얼른 예쁜 당신 쏙 빼닮은 아이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 정말 고생 많아. 하루빨리 처리하고 우리 정말 그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 꾸리자고. 애 이름은 뭐라고 지을지 미리 정해놓을까? 그런데 효진이 걔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어떻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덜컥 사인부터 하고 보냐? 그게 뭔지 알고. 알아보니까 받을 수 있는 보험금만 억대던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걸로 부동산 투자도 해볼까? 효진이 걔만 없어지면 우리 장밋빛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건데. 하루빨리 걔 좀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당신도 같은 마음이지? 남편과 미연이 두 사람은 저를 처리한 이후 정식으로 부부가 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혔죠. 어쩐지 최근 들어 남편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고 하면서 좋은 보험을 찾았답시고 제게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며 생명보험만 무려 5개나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부터 미연이와 연인관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걸 겨우 참았네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분위기가 어쩐지 쎄했던 것도 저를 언제 손볼지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며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을 조심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걸 진작 듣지 않았던 게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이색 가족여행으로 베트남에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이유까지 딱딱 맞춰지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계획을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며 이 천벌을 받아도 싼 쓰레기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일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쓰레기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활개치고 다니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깜빵에 하루빨리 잡아넣어서 사회랑 완전히 격리시켜버려야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제 인생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끝나는 건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은 베트남으로 간 이후 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쓰레기들이 모의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신 후 경악을 금치 못하셨고, 제가 그들을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는 멀쩡한 집을 두고 한동안 호텔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집 나간다면 고생한다더니 그렇게 고생스러울 수가 없었지만 복수의 칼날을 갈며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 접수를 통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날이 되어 저는 사설 경호업체를 통해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빛으로 다정한 척하며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가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하는 남편과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는 미연이, 그리고 며느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한 시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효진아, 너 왜 이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말 못할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 난 네 친구잖아. 그것도 어릴 적부터 함께해온 단짝 친구. 내가 널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가, 혹시 재호가 너를 힘들게 했기라도 한 거야? 시애비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니. 나는 시애비 자격이 없다.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애비가 무슨 시애비야. 정말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내가 꼭 도울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 지금 네가 왜 이러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내 진심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불쌍한 효진이. 시간이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제가 불리한 쪽으로 재판이 흘러갔어요. 남편 측에서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걸 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식으로 재판의 흐름을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순간 재판의 흐름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법정 이곳저곳에서 술렁거림이 터져나왔어요. 정신줄을 놓은 건 제가 아니라 남편과 미연이, 그리고 시부모님이란 것이 드러나며 욕설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퍼부으며 저 인간 쓰레기들을 극형에 처하라고까지 했죠. 마지막으로 남편과 미연이가 불륜관계였다는 증거까지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미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제 뺨을 철썩 때렸어요. 눈앞에 별이 핑핑 돌며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미연이가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돈이 없는 게 한이었어. 화목한 가족?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다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먹고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못 사고. 네가 그 비참한 기분을 알아?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네가 싫었어. 넌 가난이란 게 뭔지 알기는 해? 너 같은 부잣집 공주님은 영영 모를 거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뻔히 알잖아. 나 어릴 적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거. 그래, 나는 가난이 뭔지 모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여인 슬픔을 모르잖아. 난 부모 같은 거 없어도 돼. 가난한 부모가 무슨 소용이야? 부모가 없더라도 돈 많은 삶을 택할래. 솔직히 말하자면 난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빨리 사라져버리길 바란 적도 있어. 보험금 받게 말이야. 그런데 그 거렁뱅이들은 정말 오래 살더라? 지긋지긋해 정말. 그래서 목표를 너로 바꾼 거야. 미연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한 구석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연이의 부모님께서 미연이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당사자인 부모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미연이는 그러든 말든 자기 할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미연이야말로 악마의 화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너 엄청 괴롭혔던 거 기억나? 네 교과서에 김치 국물 붓고 책상에 낙서해놓고 그거 다 내가 애들한테 시킨 거야. 너 진짜 멍청하더라? 어떻게 의심 한 번을 안 해? 네가 밤에 나 불러내가지고 울면서 하소연할 때마다 속으로 웃음 참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그렇게 멍청해서 세상 어떻게 살래?
어릴 적 저를 향한 괴롭힘의 주동자가 사실 미연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남편도 합세해서 제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인간의 탈을 썼다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억. 딱 10억이면 돼. 위자료로 10억만 주면 다시는 당신 곁에 얼씬도 안 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동안 역겨운 당신 얼굴 보면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거기에 대한 위자료라 생각해. 당신이 가진 그 청담동 건물 가격만 해도 50억은 넘잖아? 10억 정도면 당신한텐 어디 구멍가게 껌값일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10억이면 너한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잖니. 그 돈이 넌 그렇게 아까워? 이 수전노야. 솔직히 네가 우리한테 건물 한 채씩만 줬어도 이 사단은 안 났을 거다. 어차피 저승길 갈 때는 빈손으로 가도 되는데 좀 베풀면서 사는 게 힘들어?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엄마, 쟤 보기보다 훨씬 독한 애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효진이 널 싫어하는 거라고.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주변에 사람이 꼬이는 거 몰라? 하기사 그걸 알 머리가 안 되는 멍청이긴 해. 돈만 밝힐 줄 알지. 그놈의 종이 쪼가리가 도대체 뭔지 돈에 환장해서 눈이 뒤집힌 것 같은 인간들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이 있어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악을 쓰던 미연이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를 노려보며 했던 말입니다. 너만 잘 처리했으면 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었는데 돈이든 사랑이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내 앞길을 막아? 넌 몰랐겠지. 너랑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나한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네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어? 얼른 사라지란 말이야. 미연이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듯 했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흘러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려 고개를 치켜들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그들이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정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달려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미연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하며 진짜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니 미연이만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자기 부모님에게 부끄럽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미연이를 보고 흔들리던 마음을 굳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부 철창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버린 건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저는 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록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우정과 사랑을 다 잃어버린 상처뿐인 승리란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아주머니께서 근처 슈퍼에서 따뜻한 음료수를 한 캔 사다 주시며 달래주신 덕분에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요. 이 불쌍한 인생을 어찌하면 좋을지 너무 슬퍼서 뭐가 목에 걸린 것처럼 아파옵니다. 그래도 큰일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네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큰 위험을 넘겼으니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는 평탄한 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그때 생각이 나서 가슴을 치며 왜 그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려고 해요.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기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며 아파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써보니 정말로 속이 후련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환한 햇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